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서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서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이에요. 이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게 첫 번째인데요. 이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를 생성하는데, 그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굉장히 유독해요. 그래서 간과 신장, 면역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가 있어서, 곰팡이가 핀 생강은 여러분 아깝더라고 그냥 다 버리세요. 과연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생강은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쑥 내려가고 당뇨가 사라집니다. 날씨가 쌀쌀한 요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생각이, 저는 겨울이 오면 꼭 꿀을 넣은 생강청 있죠, 달달한 거, 이거를 많이 해놔서 겨울 내내 자주 즐기곤 해요.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달달한 끝맛도 느껴지고, 또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한번 오늘 알아볼게요. 이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 굉장히 단어도 어렵죠. 이런 성분들은 생강이 특유의 그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에요. 특히 이 성분들은 이 노년층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한번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이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그 생강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이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이런 진저론은 소염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염증도 줄이면서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근육통, 몸살 또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도 증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중장년층 분들한테는 매우 유익한 성분이기도 해요.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시키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쇼가올은 앞서 설명드린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을 작용하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이 성분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면서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한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도 완화시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도 특히 유용한 성분이에요.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이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또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 성분은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주고 우리 몸에 체온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효과적이고, 어르신 분들 중에 혹시 겨울만 드시면은 손과 발이 땡땡 얼어, 손과 발이 너무 차,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이러신 분들한테도 손발 차가운 문제, 수족냉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성분은 향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감염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중국의 성인 공자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공자도 살아생전에는 먹는 음식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해요. 이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공자는 이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공자께서 73세의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장수했던 거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지, 이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이 생강이 포함돼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서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서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이에요.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도 낮춰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강의 2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뽑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걸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자유 라디칼이라는 그 유해 물질을 제거해줘요. 그래서 노화나 염증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또 각종 질병도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이 생강은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우리 몸의 피로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강의 3번째 효능은 바로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이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고 특히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생강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도 굉장히 탁월해요. 생강의 진저로 같은 성분이 우리 몸의 체온을 따뜻하게 높여주고 혈관도 확장시켜서 손, 발끝이 따뜻해지는데 혈액순환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이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에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걸로 효능이 있다고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조상님들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강의 4번째 효능은 우리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으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일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렇게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생강에 포함된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우리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신 분 많으시죠? 생강차가 굉장히 유명하고 대중적이잖아요. 근데 각 방법은 그에 맞는 효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 방법이 있으니 제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 생으로 먹으면 씁쓸하고 맵고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강을 생으로 먹을 때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 실은 항산화 효과, 항염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그 특유의 쌉싸름하고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매운맛, 쌉싸름 맛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식초에 조금 절여주시거나 물에 생강을 조금 담궈서 매운기를 빼고 드시면 생으로 먹는 것이 조금은 아마 편해질 거예요. 2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거예요. 생강을 건조시켜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가 있는데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 같은 거에 놓고 말리셔도 돼요. 이러한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돕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데 이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또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돼서 편하게 섭취 가능해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겨울철에도 특히 유용한 제품이죠. 차로 끓여서 마시면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우리 흔히 약국 같은 데서 많이 보면은 생강 쌍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3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이에요. 생강가루는 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서 먹기 좋은데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진저가 생강이잖아요. 이 진저맨 쿠키는 크리스마스 때 유독 뭐 상점이나 이런 쪽 마트 쪽에 자주 보이는데 외국에서는 이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소량 넣어서 겨울철에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쿠키 형태로라도 만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도 넣어 드실 수 있고 또한 소화 기능도 돕고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요.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또는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조금 몇 개 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이 레몬과 생강은 굉장히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을 줘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특히 감기 예방에도 탁월해요. 이 레몬은 소화 촉진에도 도움을 주고 생강도 소화 불량에도 도움을 줘서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도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이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이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으로 뛰어나 있다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생강에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또한 강황은 면역력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우 뛰어난 작용도 하기 때문에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고, 몸이 차신 분들, 그리고 염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삭신이 쑤시는 분들, 수정냉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겠습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자, 겨울철에 꿀에 생강을 담궈서 절여서 차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서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고 달콤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도 좋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꿀 생강차는 우리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줘서 감기 증상이나 아니면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식품은 과유불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들 있으시죠? 이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게 첫 번째인데요. 이 생강 자체에 수분 함량이 많아서 생강은 습기에 민감해요. 또 곰팡이가 이것 때문에 쉽게 생길 수가 있죠.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절대 섭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를 생성하는데, 그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굉장히 유독해요. 그래서 간과 신장, 면역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가 있어서, 곰팡이가 핀 생강은 여러분 아깝더라고 그냥 다 버리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을 중요시하게 생각해 주시고,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 주시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우리 속이 쓰리거나 위염,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하루에 2g에서 3g 정도를 섭취하는 게 적당하면서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상추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 두피에 열을 내려줄 수가 있다는 건데, 두피열을 내려주고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돼요. 이런 효능이 모낭에 필요한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머리 결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추에는 락토카리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수면 유도, 진정, 최면 효능에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락토카리움 성분뿐 아니라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락토라리움 성분은 상추 잎보다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상추를 드시려면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입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분이라면 집중해 주세요. 상추에는 이 비타민 A씨뿐만 아니라 엽산, 칼슘, 식이섬유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서 건강에 아주 좋은 식물이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채소라고 알고 있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먹고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서 상추의 효능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상추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고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상추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추는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채소예요. 당뇨 환자라면 채식을 위주로 드시게 되는데 당뇨에 좋다고 하는 말은 채소들의 단점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상추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도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혈당 조절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과연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이 상추만의 특별한 성분인 바로 락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락투신은 상추의 줄기를 꺾으면 보이는 하얀색의 액체 속에 있고 쓴맛을 내는 특징이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락투신은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이뿐만 아니라 이 락투신은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비타민 K도 풍부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2013년 한양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이 상추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킨다고 발표했어요. 상추는 또한 GI 지수가 23 정도, GL 지수가 100g당 0.5로 낮은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상추를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이 최소화되고 포만감은 길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당뇨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들어 부쩍 유명해진 과일이죠. 바로 아보카도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요. 계란도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 계란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하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혈당을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과식도 막아주고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당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상추와 만나면 이런 효과는 시너지를 발생되게 되는데 상추, 아보카도, 계란을 함께 넣은 샐러드를 드신다면 혈당 잡는 최고의 요리라고 할 수 있죠.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이 늘어나고 있는 분들도 집중해주세요. 상추가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데 상추에는 이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요. 비타민 A를 다른 말로 레티놀이라고 하는데 레티놀이 뭐냐면 대부분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그만큼 피부에 좋다는 거죠. 이 레티놀은 피부 아래쪽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등의 탄력섬유를 증가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비타민 C도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몸속에 부족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많이 손상이 되는데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해주죠. 멜라닌 색소의 생성도 억제해주기 때문에 칙칙한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미백 효과도 볼 수 있고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약재 중에 상엽이라고 있는데 이 상엽은 뽕나무 잎이에요. 뽕나무 잎이 항염증 작용도 좋고 피부 미백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상추와 뽕나무 잎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상추에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당뇨에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분이 또 두통을 진정시켜 주는데도 효과가 좋아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분들이 상추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를 수술할 때 상추를 먼저 먹이고 수술을 했다는 기록도 있대요. 상추 안에 락투신 성분이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 수술받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거죠. 이런 락투신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고 두통을 완화시켜주기도 하는데 특히 열이 오르면서 통증이 발생되는 두통을 개선하는데 효능이 탁월하다고 해요. 또한 상추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상추에는 루테인,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루테인은 영양제로도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이 루테인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눈이 노화가 진행되면 황반색소의 밀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루테인이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황반 변성도 예방해서 로놉신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시력도 좋아지게 해줍니다. 또한 이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비타민 A로 전환돼서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야맹증, 안구건조증 등의 안구질환도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줘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죠. 열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비듬도 많이 생기게 되고 두피에 염증도 발생되죠. 또 모낭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잘 잡아주지 못해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두피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탈모를 방지할 수가 있죠. 상추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 두피에 열을 내려줄 수가 있다는 건데 두피 열을 내려주고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돼요. 이런 효능이 모낭에 필요한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머리 결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상추에는 락토카리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수면 유도, 진정,
인정 최면 효능에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락토카리움 성분뿐 아니라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락토라리움 성분은 상추 잎보다는 상추 대에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상추를 드시려면 상추 대를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입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조되지 않은 상추를 끓는 물에 넣고 상추를 우려서 그 물을 차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 드셔도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상추 잎을 건조시킨 후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한번 섞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상추잎이 바스락 부서질 거예요. 부서진 상추잎을 다시팩 같은 곳에 소분해 두셨다가 차로 우려서 드셔도 되고, 큰 통에 담아 주셨다가 마실 때마다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거름종이에 걸러서 뜨거운 물로 우려 드셔도 돼요. 상추의 종류에 따라서 이 락토카리움 성분의 함량이 다른데, 요즘엔 쓴맛을 제거한 계량종이 많아 이 락토카리움 성분이 상당히 적게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아무 상추 하나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없고,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인 흑하랑이라는 향추가 있는데 일반 상추에 비해서 락토카리움 함량이 124배나 높다고 해요. 수면 개선을 위해 상추를 드실 분들은 흑하랑을 구매해서 드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도 상추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상추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많아 수분이 없어 단단해진 변도 부드럽고 묽게 만들어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돼요. 장이 건강하지 않아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그 독이 위로 올라와 얼굴에 나타나게 돼서 얼굴에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생기고 피부가 어두워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상추에는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엽산도 풍부해 대장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K, 엽산, 루테인이 함께 작용해서 이 염증뿐 아니라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풍부한 엽산은 혈액을 생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만 손상된 세포 DNA를 복구하는 효능이 있어 암을 예방할 수도 있어요. 식이섬유는 장내에 쌓인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죠. 또 염증도 제거해줘서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상추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우주인을 위한 유전자 조작 상추를 만들었대요. 사람이 우주에 가게 되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골밀도의 손실이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한 달에 1% 정도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유전자 조작된 상추를 먹으면 이런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대요. 이 상추에는 뼈 생성을 촉진하는 부갑상선 호르몬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상추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두부와 함께 드시면 이 효과는 배가 되는데,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상추의 칼슘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극대화시켜주죠. 상추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별로 없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상추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몸이 찬 사람이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상추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설사나 복통 증상 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추를 조금만 먹거나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또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상추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상추를 보통 쌈을 싸 먹을 때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쌈장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상추가 문제가 아니라 이 쌈장이 문제죠. 쌈장은 다량의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소금의 양이 문제가 되죠.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보통 쌈장 100g당 평균 나트륨의 함량이 약 2310mg 들어있다고 해요. 국제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2000ml 이하로 먹으라는데, 쌈장 한 수저 드시면 1일 나트륨 섭취량의 약 45%나 먹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음식 특성상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많잖아요. 김치나 다른 반찬을 먹게 되면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금방 넘게 되죠. 이렇게 과도하게 나트륨을 먹게 되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게 되죠. 혈관에 많으면 뇌졸중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혈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 쌈을 싸 드실 때는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게 좋겠죠. 노란 빛깔의 강황가루를 넣은 커피를 또 골든 라떼라고 불리고 있는데,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라고 해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 우리 몸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줘요.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개선이랑 치매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좋은데, 강황 속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각 기업마다 커큐민의 흡수율을 높인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바로 이
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믹스커피는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 건지에 따라서 이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 성분, 효능, 부작용,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믹스커피와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은 달라요.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첫 번째는 프림이에요.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속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서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기는 해요. 근데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 지방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프림에 사용되는 주요 성분인 이 야자유는 중세지방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포화지방산과는 조금 달라요. 이 중세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체내 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또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다르게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산이긴 해요.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그 양이 적다는 거예요.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플레는 우리 건강을 위해 드시고 또 맛도 좋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이 들어있지만 소량이라서 콜레스테롤 수치의 영향이 뭐 하루 한 잔 정도는 매우 크게 좌지우지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이 필요한 만큼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합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두 번째는 설탕이에요. 설탕은 당 성분으로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서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즉 믹스커피를 마신 뒤 우리가 만족감을 쉽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 이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돼요.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5g 정도 밖에 이제 들어있지 않다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유 200ml 한 잔이 칼로리가 약 135칼로리 정도가 되고 단순당 함량은 약 10g 정도가 돼요.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kcal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 그리고 요구르트는 이제 큰 거 말고 이제 작은 요구르트도 칼로리가 약 45칼로리 정도에 단순당 함량도 약 9g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약 50kcal 정도 들어있고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이에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는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만 보면 믹스커피가 좋아 보이죠. 당연히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는 단순당을 비교 한번 해볼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이 5g 정도인데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약 6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나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믹스커피가 그만큼 그리고 칼로리와 단순당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적은 양이니 하루에 대여섯 잔씩 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 아니면은 뭐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만큼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한데요. 식후 한 3시간 정도 이후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당 체크를 주기적으로 계속 하시니 당 수치가 높지 않으면 2잔 정도까지
정도까지도 드셔도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들은 하루에 한 두세 잔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렇다고 이를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건 적은 양이라도 몸속에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 좋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는 계시죠? 그래도 건강을 위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사하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 성분 세 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먼저 커피의 효능을 보자면 커피 효능 첫 번째, 암 예방 효과가 있어요. 미국 건강맨체 캔서헬스에 따르면 ITPR3라는 물질은 대장 안에서 간 전이에 기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해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특별한 업체에는 아직 없다고 해요. 근데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서 카페인이 이 ITPR3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표했고, 카페인 섭취와 대장암 재발 및 사망률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신 환자들이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생존율이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규명된 바 있는 연구도 진행을 했어요. 이런 실험은 진행하면서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효능들이 지금까지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믹스커피 자체가 이러한 효능이 있다는 말도 절대 아니에요. 카페인에 대한 몇 가지 실험을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그만큼 너무 부정적인 카페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두 번째는 기억력 회복 효과가 있어요. 이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님께서 쥐의 인지 능력을 실험한 실험이 있는데, 쥐를 물에 빠뜨린 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평균 한 10초 정도 걸렸어요. 이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 데는 최대 40초가 걸렸고, 이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하루에 커피 3잔, 그리고 다른 그룹은 6잔의 커피를 주입했어요. 그 결과 하루에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오히려 빨라졌어요. 근데 하루에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대요.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실험도 있다고 제가 지금 간략히 소개드리는데,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이 두 종류를 같이 실험했어요. 근데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였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커피에 카페인이 없어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켄산 등 각종 항산화제 성분 덕분에 기억력 회복 효과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인지능력 장애가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올 수도 있는데, 커피의 성분이 이런 질병을 또 예방할 수도 있다니 너무 커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않아야겠죠. 그렇다고 남용하면 안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한 실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 자신의 상태 잘 알고 드셔야겠죠.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믹스커피나 일반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가 있으니 디카페인 커피를 또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같은 위장관 질환이 있으신데 커피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되겠죠. 커피의 효능 세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의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커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논문 하나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연구는 하루에 5잔의 카페인을 마신 사람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 두 그룹을 비교했어요. 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당 섭취 2시간 후 혈당이 13.1%나 크게 떨어졌어요. 이 외에도 카페인의 혈당에 관계된 실험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카페인도 적절한 용량, 그렇다고 음료에 들어있는 합성 카페인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적절히 섭취하면 큰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예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함으로써 운동 효과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연하게도 믹스커피에 포함된 커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카페인은 적절한 용량을 섭취한다면 신체적 피로해소와 소화기능 개선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것도 커피의 카페인
카페인 성분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물론 이뇨작용도 활발히 해줘서 소변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긴 하지만요. 다시 돌아가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 카페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용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약 60mg 가량의 카페인이 한 잔 용량의 믹스커피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대비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결과적으로 이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카페인 최대 섭취량은 400ml 정도이고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 임산부는 200mg 정도예요.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있으니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콜라 한 캔에 카페인이 보통 35mg 정도 들어있으니 믹스커피가 카페인 성분량도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식품이 과연 있을까요?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강황이에요. 노란 빛깔의 강황가루를 넣은 커피를 또 골든 라떼라고 불리고 있는데,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라고 해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 우리 몸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줘요.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개선이랑 치매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좋은데, 강황 속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각 기업마다 커큐민의 흡수율이 높인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바로 이 후추인데, 미국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피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약 200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강황 커피에 후추를 아주 살짝 넣어 드시면 건강 개선 효능을 높일 수 있으니, 만약 향이 강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우유를 조금 넣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믹스 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피예요.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또 즐길 수가 있어요. 후추와 정향에 이어서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이 또 입증되어 왔어요. 커피의 원료 생산국인 이 멕시코에서도 커피에 이 시나몬 스틱을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해요. 미국 당뇨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계피를 투여하자 혈당, 중성지방 수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또 높아졌다고 해요. 블랙커피에 계피 약 2분의 1에서 1 티스푼을 넣은 후 섞어 마시는 것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니 한번 참고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에 의해서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생강이에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곁들여 마시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 커피를 즐길 수 있다고 해요. 생강이 매운맛을 내는 이 쇼가올과 진저롤 성분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해서 항염, 항암 효과가 또 뛰어나서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의 성장도 억제하고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나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이나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시면 아주 좋은 성분이기도 해요. 추가로 생강에는 디아스타제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식후 커피에 생강가루를 넣어서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해서 더부룩한 속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컵에 생강가루 한 티스푼 정도 넣어 드시면 되고, 생강의 맛이 조금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넣고 서서히 맛을 익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 무조건 믹스커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말은 아니고,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어떤 식으로 먹으면 조금이나마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게 만들어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오해 말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여러분,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죠. 마늘 껍질을 오늘부터 는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 정도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은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서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죠. 마늘빵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가 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서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게 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가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에 30분 정도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는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 건데요. 1인분을 할 때 마늘을 한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 버리셨죠?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서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적으로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에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질을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이 되고요.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 차를 우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다가 소주를 반컵 정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을 약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있지만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이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체질이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도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도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쌈 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 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 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되겠죠.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합니다. 나중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키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집에서 마늘 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마시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되게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서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서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서 5분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가 있고요.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서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가 돼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생기고요. 심장마비나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또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도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평소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